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4-2단원이랑 3단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1단원에서 인권이 어떤 건지, 인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종류가 어땠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분류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4-2단원에 와서 이제 그 인권들이 대한민국 헌법 안에 어떤 식으로 녹아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기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이 대한민국 버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헌법 10조에 나와 있어요. 헌법 10조에 보면은 행복 추구권,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 추구권이 나와 있고, 그 밑으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분류를 굳이 해보자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10조부터 해가지고 청구권을 넘어서 그 국민의 권리와 의무 파트 있잖아요. 헌법의 제2장에 속하는 부분을 모두 다 한 번씩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냥 익숙하게끔 이런 게 있다, 헌법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게 익숙했으면 해서 한 번씩 읽어봤는데 한번 나눠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자유권이 나왔네요. 자유권 하면은 뭐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뒤에 자유라는 글씨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국가로부터의 자유죠.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되는 소극적 권리, 즉 방어적인 권리다라는 거죠.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죠. 국가가 감히 침범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쵸? 그런 느낌을 우리는 1세대 인권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신체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등등등 하면서 양심의 자유에서는 제가 수업 때 이 사죄 광고가 위헌이다 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헌법소원이 뭐 뒤에 이어서 나오겠지만 헌법소원을 해서 사죄 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위반이다 하면서 양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권이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국가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 자유권의 성격은 방어적, 소극적인 권리라는 거 알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술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자유도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어서 보면은 평등권입니다. 평등권은 11조죠? 아니지. 네, 11조죠? 10조 바로 밑에 있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권의 구조를 뜯어서 보면요,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차별을 거부하는 방어적인, 아까 나왔죠, 소극적인 권리라는 거, 방어적인, 누군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격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평등권 자체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1세대 인권이고 그 굵직굵직한 그 시민혁명 바로 이후에 생겨난 권리이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국가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소극적 권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랑 덧셈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등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권리다,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등권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권리다. 네. 다른 모든 권리들을 다 포괄해서 요 평등의 그 의미를 넘어서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다른 모든 권리들 안에서 평등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깨진 상태에서 다른 권리들이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등의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은 절대적으로 방어적이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보면은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생존권이라고도 불리워요.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회권은. 그래서 지금 이 나열 순서는
헌법의 나열 순서대로 한 거예요. 이게 31조, 2조, 3조, 4조 해가지고 쭉쭉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직접 나서가지고 만들어주는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해당 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생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요거는 현대적인 권리예요. 왜냐면 요거 발생하는 게 노동인권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걸 지켜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와 평등만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 안에서는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회 안에서.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즉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회에 룰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근로의 권리라는 것은 근로 환경권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로 환경에 대해서 국가가 앞서 나서줘서 최저임금도 보장해주고, 불법적으로 내가 고용을 불법적으로 잘리거나, 일하기 너무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리고 사장님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요거는 다 포괄하는, 사회권을 포괄하는 내용이고, 주거 환경권이 되겠죠? 네, 그런 내용들, 보건까지 포함해서 사회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적극적인 권리예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그냥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남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되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참정권은 국가 속에서 국가 안에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가에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몸과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자면은 국가에서의 자유라고 하면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적극적 권리인 게 행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어서 나오겠지만,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가 얘기했어요. 권리 앞에 잠자는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행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의사표시를 간접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우리는 고위공무직을 우리가 공무원의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공무 단임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투표, 헌법이나 국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직접 투표를 하는 형태인 거죠. 직접 민주주의 형태인 거죠. 직접 선거를 통해서 사안을 결정하는 게 국민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정권의 성격이 국가의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적극적인 권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6조부터 나와 있는 게 청구권이에요. 26, 7, 8, 29,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총 헌법상 청구권이에요. 이거는 헌법상 청구권은 총 5가지가 있는데, 국가의 문서로서 청원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네, 적극적으로 요구를 내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본권을 위한 수단적인 권리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요구해서 얻어낸다는 거죠. 네. 다른 기본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청구해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수단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법률로서 구체화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은 요거 자체로서 보장받는 게 아니라 요거는 추상적으로 내용이 있고, 요 내용들이 이어져서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기본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청원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판 청구권, 그리고 우리가 피고인으로서 입장에 있을 때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나 무죄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잡혀 있다가 풀려났을 때, 그랬을 때 그 구금되어 있던 기간만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국가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국가 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내가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구조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까지 헌법상의 청구권은 총 5가지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가 되겠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나와 있지만 법률로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 청구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어서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면은 우리 봤죠? 헌법 37조 2항. 여러분 프린트 가지고 있을 거니까 거기서 보면 돼요. 네. 네, 기본권은 절대적인 거고 천부인권이고 항상 지켜줘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러한 목적이 있을 때는 제한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는 사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자유가 무제한적일수록 다른 사람의 자유와 그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국가가 안전을 위해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공공 복리를 위해서는 좀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헌법 37조 2항에 나와 있고, 직접적으로 목적을 이렇게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제한을 할 때 제한의 정도는 37조 2항을 근거로 비례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적에 맞는 정당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이렇게 4가지 나와 있어요. 비례 원칙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목적이 정당할 때, 두 번째는 그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적절할 때, 적정할 때. 무슨 말이냐면, 대나무 아니지, 전봇대에 앉아있는 참새를 쫓기 위해서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적절하게 소리를 친다거나, 아니면 새총을 주변에 쏜다거나 하면은 그냥 날아가고 그렇게 쫓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전봇대 전체를, 도시를 쑥대밭을 참새를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피해 최소성이라는 거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필요한 만큼만 제한을 해야 되는 거지, 필요한 만큼 최소 한도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는 거지,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건, 그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질서와 사회적인 효용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저울질을 해봤을 때 얻어내는 게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저하게 기본권은 완전 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얻어내는 효과는 미미하다 이러면은 너무 손해잖아요. 그죠?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기본권인데, 이런 4가지 비례 원칙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어떻죠? 37조 2항에 보면은 그 방법은 법률로서 제한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고, 그 실질적인 제한은 법률로서, 방법은 법률로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은, 인권의 본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내용은 침해할 수 있다 없다 라고 37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네. 이렇게 해서 비례 원칙이랑 기본권 제한을 할 때 목적은 3가지가 있고, 제한의 정도를 말하는 비례 원칙, 과잉 존재 원칙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방법은 법률로서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입니다. 네, 이어서 보면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 5가지 있는데, 여러분 수업 때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총 5가지의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을 중학교 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이 등장을 해서 이 2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위헌법률 심판은 41조에 나와 있고, 헌법재판소법 41조에 나와 있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68조 1항에 나와 있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68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하나하나 조금씩 뜯어서 볼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해서 제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좀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많이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긴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위헌법률 심판부터 보겠습니다. 네,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나와 있죠. 이거 지금 안 잘리고 나오나? 네, 안 잘리고 나오네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헌법이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만 그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또는 지금 이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원 또는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직접 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읽어보면은 절차를 잘 모르니까 한번 절차를 보기 전에 자, 우리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만 법원이나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만. 그럼 이 경우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의 전제성. 구체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재판의 전제성은. 첫 번째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어야 된다. 완전 뜬금없는 법률을 가지고서 뭐 재판 중인데 뜬금없는 법률 이거 위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적용 중인 법률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정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만약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범죄 조항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면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재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존재할 때에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위헌법률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하다 하면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위헌법률 심판을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죠. 아래로 순서대로 제가 책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길래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보면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앞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위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 밑으로 내려오면은 법원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직권으로 신청을 했으면은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위헌법률 심판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두 가지로 상황이 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그것을 보고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법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한 거랑 똑같이 위헌 여부 결정을 하고 재판은 정지됩니다. 왜냐면은 법원이 지금 재판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 위헌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판을 정지시킨 다음에 위헌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정을 가지고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법원이 애초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사자는 다시 한번 해주세요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사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거는 아까 봤었던 68조 2항이 되겠습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때에는 재판이 정지되진 않고 헌재가 위헌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헌재의 결정을 청구해서 재판이 진행된다. 요렇게 됩니다. 근데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죠. 여기에서는 법원이 당사자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지되고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재판이 굳이 정지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에 대한 기속력은 우리나라 전체, 이 당해 사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그 결정으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1조 헌법재판소법 41조에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더라도 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까지 말씀드렸지. 이게 좀 전체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아까 봤던 헌법소원 심판 이게 몇 조냐면 68조, 제가 숫자를 빼먹었네요. 68조 1항 2항이에요. 68조 1항에 보면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이게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권리부재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봤었던 거 있죠? 위헌법률 심판에서 제청이 기각됐을 때,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위헌법률 심판이잖아요. 제41조가 제41조 1항에 따라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뭐냐면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소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에서 제청이 기각되더라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니면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잘못만 생각을 하기 쉽상인데, 그게 아니라 입법부도 공권력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야겠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후로 다시 위헌 여부의 신청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 안에서 위헌 여부 심판을 한번 신청을 했으면은 아까 보면 뭐였죠? 항고가 안 된다. 다시 한번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 짜이는 거예요. 네, 이어서 헌법소원 심판 네, 그 68조 1항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68조 1항. 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뜯어서 보자면요. 네, 요거 이 두 줄은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끄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끊어놓은 건데, 과연 이 침해받은 자는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어쩌다 보니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 이런 슬라이드가 들어가서 보는 건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겠죠.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을 하려면, 그죠? 이런 경우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를 받은 자, 그랬을 때 말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무엇이냐? 기본권이 일단은 침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침해를 받은 게 기본권이 맞는지, 그 사람이 기본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보면 모든 국민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은 그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헌법소원 심판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침해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간접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피해 자체가, 침해 자체가 지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현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권이 맞고 나는 그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현재 그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을 때 해당 그 어떤 행정 행위가 아니라 그 해당 법률 자체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거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외워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절차입니다. 절차는 아까 위헌법률 심판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보면은 일단 헌법소원, 아까 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이게 기본권을 침해받았어.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기본권 침해를 받아서 청구서를 딱 접수를 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 그 총 9명이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정재판부라고 해서 3명으로 이루어진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전 심사를 합니다. 이게 1년에 받아들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건수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1000건 이상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다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근데 모두 다 헌법 기본권이 위반되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중간에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재판부를 통해서 사전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공안재판부에서 9명이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심사를 할 때는 서면으로 종이로 심리를 보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몇 명이서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과서 109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은 요 결정 내용 중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아니야, 헌법에 합치되더라. 헌법에 합치되더라. 헌법에 위반되는지 살펴봤는데 맞더라. 합치되더라. 헌법이랑 맥을 같이 하더라 하면은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각돼서 다룰 필요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여졌어. 헌법이 위반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졌다는 말이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 내용이 면밀히 살펴봤더니 위배됩니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 아예 법률을 삭제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사회 질서상 그 법률이 아예 지금 당장 없어지는 건 좀 그렇고, 기다려서 일단은 유지를 하는데 기간을 둬서 수정을 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결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위헌 결정과 확보한 결정, 그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 이렇게 3가지만 알고서 넘어갑시다. 이제 110페이지 준법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법 의식은 왜 있어야 될까를 살펴볼 때 먼저 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그런 법을 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110페이지 보면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권력체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헌법 제2장에 쫙 내용이 써있어요. 자유와 권리의 내용들이 써있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개인이나 법으로 질서를 잡아놓지 않으면 개인이나 집단 간에 분쟁이 마구마구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게 재판이라는 도구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기능을 하고는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하는 그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방어하고 사람들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강한 권위체, 국가기관 뭐 이런 불필요하게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법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잘 정리되어 나와 있죠. 그걸 그냥 표로 정리한 거고, 이어서 보면은 준법 의식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거는 법을 존중하고 그 절차를 준수해야지, 앞에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법을 잘 지켜줘야지만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평화롭고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법 없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신호 안 지키고 막 차 막 사람 다 치고 다니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질서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질서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법 자체를 존중하고 그 질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사회가 원활하게 뭐 유지되고 뭐 유지될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특히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 그렇죠? 우리는 뭐 상식선 안에서 법을 잘 지켜야겠죠. 네, 위험하지 않게 행동하고, 특히 저기 전동 킥보드 같은 거, 면허도 필요한데 뭐 이렇게 위험하게 타고 다니지 말고, 알겠죠? 이어서 보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민 참여의 필요성입니다. 네.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보는 페이지 같은데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명언 중에 하나예요.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독일의 법학자가 얘기한 건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 권리 자체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권리에 대해서 얻어낼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학자였습니다. 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첫 번째 목으로 봤어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거나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명언처럼 권리 앞에 잠을 잔다면, 그러니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침해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있다면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하다면 목소리를 내고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로 인해서 차별이나 고통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응당한 목소리를 내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공기관에 불만을 표시하는 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26조에 나와 있는 청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랑 이렇게 한 군데에 모이는 집회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서명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책 제안 등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꼬집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법적, 위에 나와 있는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해결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시민 불복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뭐 혁명이나 쿠데타처럼 막 들고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법을 어김으로써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 운동의 한 형태인 거죠. 자, 보면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바꾸려는,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 위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위법 행위가 정당성,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런 네 가지를 지켜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마지막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법을 어겨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을 때 최후 수단성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겠다는 양심도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되며 폭력적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지켜졌을 때 우리는 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행위 자체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멋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법으로서 지킬 수가 없을 때. 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국내 인권 문제와 국외, 해외 인권 문제까지
이제 세계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국내 인권 양상과 해결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건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그 개념을 한번 볼게요.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라는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바로 느낀 게 헌법 3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헌법 34조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뭐였죠? 사회권이었어요. 사회권. 사회 안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게 헌법 34조였죠. 그래서 쭉 이어서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복지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3항 국가는 여자와 복지의 권익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5항에는 신체 장애자, 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으로 평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아니면 사회적으로 불균형, 불평등이 존재할 수도 있는 그룹들은 헌법에서 아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청소년이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청소년이니까.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상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넘겨서 보면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뭐냐면 최저임금 지금 8,570원, 90원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 한다고 하고 그걸 안 주는 거죠. 최저임금을 미보장하거나 아니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아니면 청소년이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하루 또는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일을 조금 더 해줘 많이 해줘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위험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일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고용노동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초과 근로 요구를 할 때 우리가 거절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뭐 이런 거 좀 근데 거절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다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겠고 유급휴일을 뭐 보장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고용노동부랑 상담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노동부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은 일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 발생한다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아니면 뭐 인터넷에 찾아서. 네, 이어서 보면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았으면 하는 것들 소개가 돼 있길래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이런 상식으로 우리가 알아둡시다. 알겠죠? 보면은 근무 장소가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요거는 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일을 시키면은 안 해도 됩니다. 계약서에 쓴 처음에 구두로라도 얘기했던 일들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경우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청소년의 경우 성인이랑 달라요. 일주일에 35시간을 넘길 수 없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줄 수 있다 아닙니다.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4시간 일을 하고 그 뒤에 휴게 시간을 4시간 30분째 이렇게 붙이면은 어차피 쉬는 거니까 괜찮겠지? 이러면 안 돼요. 일 중간에 휴게 시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치사하게 일 끝나고 쉬면 되잖아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에 줘야 됩니다. 8시간인 경우는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해야 되니까 초과 근로를 약속한 경우가 되겠네요. 하루에 1시간은 초과 근로를 약속을 사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1시간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시간을 하루에 일을 하게 된다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은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까지. 이어서 또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상식적인 내용들 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일주일을 개근을 한 경우에는 하루에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휴일인데 돈을 받는 휴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 네, 이런 거 있다는 거,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어서 보면은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너는 어리니까 최저임금은 지금 이건데 어리니까 일단 조금 줄게. 잘하면 더 줄게. 이거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돈으로 받아야 돼요. 상품권으로 줄게. 너 게임하지? 너 상품권으로 줄게.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임금은 청소년이 직접 받거나 청소년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야 된다. 너 어머니 계좌 불러봐. 어머니 계좌로 돈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안 됩니다. 직접 받아야 돼. 자기가 일한 사람이 직접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면은 일을 할 때에는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이에요. 보면은 노래방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몰랐죠? 여기 보면은 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무도장, 숙박, 이용이라고 하는 그 머리 하는 곳이요. 그리고 근데 뭐 법으로 또 허용이 되는 구간이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안 되고 목욕장, 안마실, 유독물, 뭐 독국물, 뭐 판매, 티켓 다방, 주류 판매업 목적, 소주방, 호프, 카페, 게임장, 만화방, PC방도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 정말 생각보다 많죠. 보면 대표적으로 잠수사 안 되고, 모텔 안 되고, PC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쭉 보면은 운전면허는 취득이 안 되니까 운전해야 되는 업종은 당연히 안 될 거고, 뭐 교도소, 정신병원, 뭐 불로 태우거나 뭐 동물을 죽이는 업무, 그리고 기름을 취급하는 업무가 안 된다. 하지만 기름을 넣어주는 업무는 되는데 기름 자체를 다루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거. 네, 상식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입니다. 이어서 네, 세계에서는 전쟁이나 분쟁, 잘못된 관습이나 제도 등 때문에 인권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뉴스로도 흔히 쉽게 접할 수 있죠. 보면은 인권 유린의 문제,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난민, 기아 문제, 종교 문제, 인종차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세계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입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수들을 이런 기관들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인권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면 그 세계 각 나라에서 인간 생활 영역 있잖아요. 뭐 문맹률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인간 개발 지수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인권의 수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런 걸 살펴보면은 뭐 이어서 노동 권리 지수라고 하면은 노동의 권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자유 지수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자유로운 국가인지, 네. 그리고 세계 언론 자유 지수라고 하면은 그 언론 의 자유가 얼만큼 자유로운지. 우리나라는 아시아 1등이라고 합니다. 3년 연속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3년 연속 아시아 1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이게 프리덤 하우스 아까 세계 자유지수로 발표한 이 내용이 16년 내용인 거예요. 보면은 이 보라 색깔이 비자유 국가라고 하는데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에 해당해서 녹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세계 자유의 정도가 어느 정도 척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거 한다는 거. 네,
그러면 이런 인권 문제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 여러 가지 지수를 조사하는 기관들을 통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보면, 첫 번째, 국제사회에서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국내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겠죠. 글로벌한 시대니까, 그죠? 이어서 보면은 정부 간 국제 기구는 국제연합은 유엔이잖아요. 유엔의 경우 인권 관련 의제를 설정하고 선언하고 채택하고 조약 체결하고,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다 같이 그런 인권 의식을 드높일 수 있도록 그런 걸 주제로 선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국제 비정부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치적 박해 방지,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예시로는 국제사면위원회,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자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를 막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4단원 2랑 3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4단원과 5단원을 시험 범위로 잡았는데 사이버 강의에서 4-2랑 4-3 그리고 5-1 일부의 내용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사전에 공지를 하고 또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